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집에서 늘 찬밥을 신세였다. 늘 저만 식당 업무를 도왔어요. 초등학생 때 한 번은 너무 억울해서 엄마에게 따져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나만 식당 업무를 해야 돼? 언니랑 오빠는 하라면 할 것이지 뭐 말이 많아. 언니랑 오빠가 너랑 같아 뭐가 다른데? 엄마는 저에게 행주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가서 상인하다. 아까 축축한 행주가 제 얼굴을 강타한 뒤 떨어졌어요. 그날은 식당에 단체 손님이 있다며 엄마가 저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엄마에게 연락도 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집안일이 바쁘면서 돕는 것도 인생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어느 날 자고 있던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가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돌아갈 때 괜히 한 소리를 들을까 봐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몸만 해도 늘 타박을 받았었거든요. 문틈으로 엄마와 아빠가 언제 들어갈지 훔쳐보고 있는데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 그 애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중학교 가잖아. 그럼 이제 와서 돌프로 갖다 버려. 하여튼 맘만 약해 가지고 이러니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어. 그놈의 돈 때문에 처음에는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일 시킬까? 하나도 가지고 생겼다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잘 생각을 해야지. 걔를 내보낸 뒤 일이 부족하면 돈을 따라주어 월급을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문을 닫은 뒤 서둘러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머리부터 이불을 무릅쓰는 척을 했는데 문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었나? 바람이 불었나? 이불 속에 숨어 있었는데 심장이 어떻게 뛰던지 문이 다시 닫힌 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다. 울었습니다. 그날 알게 된 거죠. 왜 언니나 오빠는 해야 하는 일을 저만 해야 했는지를. 중학생이었던 그 해 도망쳤습니다. 언젠가 버려질 수 있는 처지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절박하게 만들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개와 개부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동네로 가서 기억을 잃은 척한 후에 시설로 보내주더라고 해요. 그곳에서 제 새 이름을 받아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나를 더 편안하게 했어요. 그곳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었고 적어도 나를 속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20살이 되어 시설을 나온 후 뒤늦게 기억을 되찾은 첫 경찰서로 갔어요. 자립할 나이가 되다니 생각해보니 계모와 계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생사를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계부는 세상을 떠난 뒤였고 계모 역시 생사가 위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운영하던 식당에 불이 난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계모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겨우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환자 이름은 계모가 맞았고 저는 화상으로 인해 눈도 못 뜨는 모습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 순간 계모가 움찔하더니 나왔어. 엄마가 주워다 키워줬던 가짜 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더 일찍 오겠어야 했는데. 그랬다. 엄마랑 아빠가 날 속인 게 내가 미워서 도망쳤어. 그 순간 계모가 숨을 가쁘게 쉬더니 뭔가를 말하려고 하더라고 해요. 김미희. 계모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계모의 이름도 의부선이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게 누군데? 생모.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날 낳아주는 엄마의 이름이 뭐였지? 김미희. 김미희 씨는 어디에 사시나요? 혹시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제가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계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괴물을 찾아가는 일에 관해서는 결국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에만 종사하도록 했던 계모의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모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돌아가신 계모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그 후로 김미라라는 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나 사는 곳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름만 알고 있다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 석자로 생모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찾지 못하겠어서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언니와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적도 있었어요. 의붓언니 오빠는 잘 사는 친척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언니 오빠, 혹시 내가 낳아준 엄마에 대해 들은 거 있어? 넌 엄마랑 아빠로 산다고 생각해온 우리에게니 생모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아, 진짜 어처구니 없네. 이러니 내 말대로 집을 나가더니 이제는 진짜 부모를 찾아서 팔아먹겠다고 하네. 고쳐 보게. 그런데 어쩌자는데 내 생모는 이미 죽었어. 뭐, 엄마가 내 생모 보상금을 받고 너에게 넘기려고 연락했었는데 내가 사라져서 못했던 거 모르지? 엄마가 거짓말로라도 보상금을 받으려고 내 생가한 다시 연락했었는데 이미 세상에 다녀간 거라는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니.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의 부탁이더니 오빠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튼 너, 잘 왔다. 우리 엄마, 아빠가 먹인 값 좀 갚아야지. 큰 아빠 집에 얹여 살면서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하기 너무 눈치가 보인 참이었는데, 그래? 내가 우리 생활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수년 만에 보는 거니까 좀 애틋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버릇이 없다는 말이나 은혜를 모른다는 말 등으로 타발하는데 어릴 때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의붓언니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듯 양동이를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야, 너, 거기. 도망쳐서 겨우 대문을 나왔는데 결국 골목을 돌아서며 넘어졌어요. 무릎이 다 까진 채로 일어서려는데 구두 뒤꿈치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구두 뒤꿈치를 뗀 후 터덜터덜한 상태로 걸어가는데 제 신세가 너무 허물해져서도 오랜만에 언니나 오빠를 만나는 것이니까 저에게 잘 나타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끼던 옷가포까지 신고 갔더니 싸구려 구두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멀쩡한 한쪽 구두에는 아직 굽이 남아 있었는데 뒤꿈치가 떨어진 한쪽은 굽이 없어서 뒤뚱거리며 걸었어요. 그러다 아가씨라고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만사가 귀찮아서 모른 척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와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렵다 안 들려요. 그래서 걸어다니면 무릎과 골반이 다 나가요. 저봐요. 내가 금방 붙여줄 테니까. 남자는 제 허락도 없이 고장난 구두를 들고 구두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는 구두를 닦는 남자였는데 순식간에 제 구두의 뒤축을 튼튼하게 붙여주었습니다. 분명 고마웠는데 내 심란했던 탓인지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예요? 그냥 가세요. 네, 왜 그냥 가요? 저도 돈 있어요.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돈을 받아요? 그냥 접착제로 딱 붙여주기만 한 건데 그냥 가세요. 아, 됐다고요. 제 돈 있다고요. 제가 이런 싸구려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구두 선비도 없을까봐. 그렇게 되었다. 서로의 복받쳐 소리치기 시작했고 구두 닦는 남자는 어리둥절해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데 대신 다음에 구두 닦아야 할 일이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나도 영업하는 거니까 손님을 확보하려고 결국 나는 구두 닦는 남자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려놓았고 구두방을 나왔다. 자존심에 단념하여 10,000원을 낸 셈인데 솔직히 좀 아까웠다. 그때 내가 샀던 구두 값은 10,000원인데 차라리 새 구두를 살 걸 그랬다. 굳이 수리해 사람을 피곤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나 싶었다. 그러나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 그 두 방이 보이더라고요. 척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구두 닦는 남자가 또 어떻게 알아차린 거겠습니까?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손님, 이번에도 모른 척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닦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서 제 손에 잔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수선비를 너무 많이 주셔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고 그 순간 갑자기 한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구두 굽이 부러진 여자를 도와준 것뿐인데 타박을 듣고 또 수선비를 많이 받은 게 마음에 걸려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럼 살펴보세요. 구두 약이 묻은 구두 닦는 남자가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그 남자가 쥐어준 잔돈을 보여주며 이걸로 거기 포장마트에서 우동이나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예, 구두 닦기 남자는 당황했지만 잠시 구두 가게를 닫고 다시 올 거라고 했어요. 그날은 구두 닦기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그 날은 좋지 않은 날이었어서 그랬을 거예요. 신구가 떨어져서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고쳐 신으면 되는데 왜 버릴까요? 돈을 아깝게 쓰지 말아야죠. 그냥 그렇죠. 내 구두가 내 처지와 같아서 그래요. 고쳐서 잘 닦아 신어야 해요. 내 발에 딱 맞게 길들인 구두만 한 켤레가 또 있는 줄 알아요. 비싼 구두보다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최고로 좋아요. 남자는 제 나이랑 비슷했는데 말하는 게 참 어른스럽다고. 아무튼 제 태도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분 드시면 왜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남자가 나가서 큰 일을 해야지. 왜 남의 구두를 닦고 있냐고. 그런데 저 구두방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 없어요. 제가 13살부터 길바닥에서 구두를 신었거든요. 그 돈으로 그 자리에 구두방 또는 동생들의 학비도 내보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나에게는 좋은 게 최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구두를 닦는 남자와 친해졌고 저녁마다 같이 식사하고 영화도 함께 보다 보니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며 돈을 쓰지 않고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에 응해 남편과 결혼하였고 그 이후로 함께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구두 방의 수입이 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구두를 닦으면서 좋은 집을 사고 가게를 크게 확장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의 구두 닦은 돈으로 먹고 사는 동안 졸업했지만 너무 싹수가 없다고 느끼게 되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남편이 뒷바라지를 해줌으로써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서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명은 변호사이고 다른 한 명은 약사이며 모두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아서 우리 부부의 말을 잘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처음 본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형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제부터는 남편이랑 같이 구두 닦으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이 키득거리며 구두 닦는 부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으니 좋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비아냥을 떨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싸해졌어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일인데도 이리 고기는커녕 제가 음식을 다 준비하고 상을 차려 놓았더니 겨우 어슬렁어슬렁 오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감사한 말도 없이 우중충한 표정이었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서방님이 아니요. 왜 그런 걸 묻는 건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서방님도 그렇고 다들 표정이 안 좋아서 형님, 우리 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시댁도 아닌데 명절마다 와서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니, 동서 그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자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힘든 게냐? 일이야 음식도 내가 다 하고 상도 내가 다 차렸어. 아 형님, 막말로 이거 먹고 나면 다 치워야 하고 명절에도 여기 오느라 여행도 못 가고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거칠게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 해요. 당신, 그만해. 애들이 불편하게 하는 거 왜, 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 동생 부부를 혼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화는 저를 향했어요. 아니, 음식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피곤한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윗사람이 됐으면 이런 건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지금 공치 사는 거 아니야? 음식도 당신이. 다 함께 모였으니까 얘기를 좀 나누고 난 후에 웃으면서 밥 먹자고 해. 아니, 나는 얘기도 좀 하면서 가족들끼리 만나야지.
그러나 남편은 결국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 나는 어리둥절해져서 무슨 말을 못했는데 동생이 내게로 돌아와서 그러더라고. 형수 형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형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키워주고 먹이는지 알아? 형이 자신이 어떤 부모인지 알 거란 말이야. 휴, 이젠 우리도 결혼했고 자기도 결혼했으면 각자 잘 살면 돼. 진짜 짜증나. 동생은 남편이 도와준 것에 대해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었더라고. 아니라고. 남편님, 그러니까 형님이 도와주신 걸로 고맙다고 해야지 않겠어? 막말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형이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형 밑에서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구두 닦아서 겨우 하루에 2끼 먹고 새끼 제대로 먹은 건 다 커서였는지 형이 우리를 버렸으면 싶었다니까요. 새끼들은 다 먹여줄 텐데 싶어서 결국 저는 시동생 부부에게 소리쳐 말았습니다. 형이 들을 만큼 우리가 너희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이제라도 그렇게 소망하던 고아원에 가서 살라.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다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야? 이제 와서도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에요. 당신은 왜 간섭하나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알아내고 동생들에게 조언하려 한다면 당장 가르치러 가세요. 결혼 전까지는 나는 그런 점을 몰랐어요. 동생들에게 지혜롭게 조언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에게 차를 물었더니 동생인가요? 결국 남편이 동생들을 지지하겠다고 했더군요. 그 결과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입 닫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기술면에서 꽤 나아졌기 때문에 단골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이 출장 손님이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형 로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두를 닦던 분이었는데 동료 변호사들은 저까지 구두까지 닦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주셨으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그 로펌에는 동서가 있는 겁니다. 동서는 저를 보고 쪽팔리다 꺼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쟤는 재단 하나의 손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닦은 구두를 신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저를 따라오시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성함을 물어도 될까요? 저는 죽어 계신 어머니의 이름을 말씀드렸고 그 명을 들은 변호사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전화를 걸어주신 손님의 사무실에서 구두를 닦은 뒤 대표 변호사의 방으로 향했어요. 나이가 좀 있는 대표 변호사는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선배님, 아까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선배님, 구두도 주시면 바로 닦아 드릴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꽤 바쁘시 보였어요. 구두를 닦는 동안 전화를 받으며 서류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제일 열심히 했고 반질반질하게 닦은 구두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구두 닦은 값은 계좌로 받기로 했거든요. 조용히 인사를 한 뒤 나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많아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아유, 구두를 정말 잘 닦으시네요. 잠시만요. 제가 수급이 좀... 아닌가 봐요. 돈은 제 손님께 한 번에 계좌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주실 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지만 대표 변호사분께서는 계속 지갑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린 구두를 신은 채로 지갑을 들고 제게 오셨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제 얼굴을 보시던 그분이 고개를 숙이시며 왜 그러세요? 아니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변호사님, 혹시 현금이 없으시다면 제 단골 손님께 개조의 채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머님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제 엄마의 성함을 물으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저를 어릴 때 키워주신 기름모의 이름을 대야 할지 아니면 계모가 알려주신 생모의 이름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김미희라 대답했더니 대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가 아니라 김민희 씨 아닌가요? 그러자 그게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려서 이름만 겨우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확실히 아니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대표 변호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슬픈 표정으로 물었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은 저에게 키워주신 분들이 친부모님이라고 알았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순간 대표 변호사가 나를 끌어와 놨습니다. 뭐지? 왜 그러세요? 왜요? 어머니의 이름은 김인자였는데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맞을 것 같아요. 나이도 딱 맞는 정도고요. 아니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다고요? 대표 변호사는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이 나를 자신이 잃어버린 딸로 확신하는지. 모르겠더라도 한참을 울던 대표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주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근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젊을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대표 변호사는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본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내분이세요네.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저를 빼 닮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진 속 여자를 빼닮았겠죠? 대표 변호사는 바로 친자 확인을 해보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 의뢰하면 몇 시간 내로 답이 올 것입니다.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같이 식사할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아직까지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실망하실 것 같은데 계속 같이 있다가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표 변호사는 제 손까지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기분이 마치 젊을 때 아내를 다시 만난 것 같거든요. 불쌍한 아저씨랑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딜 봐서 불쌍한 아저씨인가요? 저야말로 불쌍하죠. 뭐가 불쌍해요? 두 손을 닦는 사람이라서 저는 구두약이 묻은 손을 뒤로 숨기려고 했지만 대표 변호사는 제 손을 물티슈로 정성껏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한테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네, 결국 저는 대표 변호사를 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동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일단 모른 척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구두 닦는 남편을 만나서 기술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가족이 되어준 분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부모님과 함께 계속 살았던 거예요. 아니요, 도망쳐 나와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닐 걸 알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와 오빠들은 안 시키는 식당 일을 저한테만 시키셨는데 식당이 바쁠 땐 학교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도 친부모 생각할 땐 견딜 수 있었는데 양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죽을 일만 죽어라 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교를 안 보냈다고요? 식당이 너무 바쁠 때는?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배울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많이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안쓰럽게 보신다니 저도 무심코 울컥하곤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대표 변호사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아들과 딸이 하나씩 나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들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여동생을 잃었다고 길거리에 전단지도 뿌리고 전국의 고아원과 신상 정보를 모두 확인해봤지만 저를 찾지 못했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꽤 오랫동안 아팠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참, 정말 많이 힘드셨겠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 둘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애써 살아왔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진짜 제 아버지인가 싶고 마음이 조금 산란해졌어요. 근데 김미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양부모의 집에서 나와서 살았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만나셨던 건데 어떻게 아는 건지 알려주셨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내 딸이 맞는 것 같네요. 어째서인지 몇 년 전에 딸을 데리고 있다며 연락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면 아내의 이름도 물어보고 약속 시간도 정해두었는데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후에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의붓 연니한테 그래요. 설마 다 사실일 줄이야? 그럼 제가 그때 집을 안 나갔으면 엄마를 만날 수 있겠네요. 자책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분고분 우리 딸을 돌려주겠어요. 사람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 말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랑 연락이 된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쁜 거고 내가 잘못한 거야? 널 잃어버린 건 내가 잘못한 것이었어. 거야, 친자검사가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우리의 이야기는 앞뒤가 척척 맞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쯤 대표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차분하게 전화를 하는 그분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딸 맞구나 생각했어요. 세야, 우리 세희야. 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저도 울면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래. 내가 내 아빠야. 너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한참을 아빠는 저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전화가 오던데요. 애들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해줘요. 설마 오빠들은 사실 아까 로펌에 둘 다 있었는데 아까는 확실하지 않아서 인사를 못 시켰어. 집에서 만나자. 아빠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저택이에요. 저는 아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이미 도착해 있던 오빠들이 저를 보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세희야,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오빠들과의 눈물의 상봉을 마친 뒤 아빠가 제 이름에 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리틀 세라라고 불렀었어. 엄마 소원이 딸을 낳는구나. 처음에 첫째도 둘째도 아들이 낳은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셋째로 널 낳았는데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들의 따뜻한 손을 잡은 날이었어요. 오빠들도 어찌나 애틋하게 저를 보던지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조금 뒤에 오빠의 아들도 말했고 집은 더 시끌벅적해졌다. 그 시점에 이제야 제 마음도 편안해요. 매번 제 생일마다 오빠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 참, 당신도 창피하게 사실이었잖아. 우리 집은 제가 결혼했던 전 남편의 집과는 다르게 따뜻하고요. 정겨웠어요. 새언니들도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한바탕 가족들과 인사를 마친 뒤 오빠의 부부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빠가 안내해주는 2층 방으로 갔습니다. 여긴 손님 방이에요. 아빠가 방문을 여는데 그 안은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혹시 손주 방이야? 방이야. 엄마가 살아 생전에 꾸었던 방이네. 정말요? 네. 엄마가 살아서 널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테니까 손을 잡고 이 방에 들어오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어. 저는 울컥한 아빠의 손을 가져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대신 일어주세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그 방으로 들어갔고 다 커서 본 아빠인데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꾸며주었다는 핑크색 공주님 방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처음으로 늦잠이라는 걸 자더라고요. 거실로 내려왔더니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식사도 차려주시고 아빠가 주고 가셨다면 신용카드도 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아가씨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실래요. 아이, 저 돈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지금껏 못해주신 것만 생각하고 계심을 대표님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른 받으세요.
일단 받긴 했는데 그 카드를 어떻게 쓰겠어요? 저는 일단 살던 집으로 가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살던 단칸방으로 돌아와 보니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어제 로펌에서 본 동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아니, 어제 저희 로펌 대표님하고 왜 같이 나가신 거예요? 설마 요즘은 부업? 들려요. 겨우 전화까지 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천박하다는데 어디서 보자는 건데 로펌에서 보시죠. 어제 오셨으니 길은 잘 아시겠죠 뭐. 로펌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로펌의 아빠와 오빠들이 있을 텐데 싶어서 고민하다가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폼으로 갔더니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더라고 해요.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로펌 대표님이랑 어제 어디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어머 이것 봐. 하긴 구두 닦기로 영벌이가 안 되더라고요. 이혼까지 하셨으니 아주버님과 같이 벌던 것만도 못할 거고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봐봐 오늘따라 왠지 블라우스 형님이 블라우스도 입고 다니세요. 내가 뭐 입든 동서랑은 무슨 상관인데 형님 이러고 다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주버님과 다시 합조 어때요? 동서는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비밀로 해드릴게요. 뭘 비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로펌 대표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동서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영상 로펌 안에도 퍼뜨리고 아주머님한테도 보여드릴. 이렇게 되어서 회의실 화면에 어제 저와 아빠가 다정하게 로펌을 나가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보게 돼서 변호사가 알게 됐겠죠. 그 말이야. 불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버님과 재결합하라는 소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솔직히 형과 아주머님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뻤었는데 이혼 후에는 아주버님이 밥도 안 드시고 수치스러워하며 남편이 자꾸 반찬을 해달라고 하신다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참 별난 일이군요. 저도 이따가는 형한테 감사한 줄 모르고 버릇없이 했었는데 형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니 또 신경을 쓰게 되네요. 모양이에요. 해주면 되겠네요. 동서도 나에게 반찬을 많이 얻었어요. 먹었잖아. 그거 그 사람에게 해주세요. 형님이야.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착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님 같은 사람을 제처 자리에 앉힐 것 같으세요? 뭐야, 우리 대표님 아들 둘 다 변호사 예비시험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혼 좀 취소하고 아주버님 좀 데리고 사세요. 그건 동서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나한테 자꾸 아주버님을 떠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서방님과 둘이 해결해야 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려고 했어요. 이러다가 아버님이나 오빠들이 볼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붙잡고 또 협박해. 이대로 가면 전 직원 중 한 명을 카톡방에 영상을 뿌릴 거예요. 잘 말씀드립니다. 이 카톡방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대표님도 있어요. 대표님이 영상까지 찍혔다면 형님, 지금처럼 용돈벌이도 못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랑 다시 안 합치기로 했으니 난 빠져줄 테니 동생들이 챙겨준다니 아주 잘 됐네. 이제라도 서방님께 전하세요. 형한테 받은 은혜를 잘 갚으면서 살라고. 그때였습니다. 전송했어요. 나 진짜 한다면 해. 내가 못할 것 같아. 동서, 진짜 왜 그래? 동서는 제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고 저는 그런 동서를 떼어내기 위해 팔을 연신 흔들었습니다. 아, 가긴요. 어딜 가도 한 번씩은 망신을 당하게 돼. 이거. 그 순간에 제 어깨 부분 봉제가 우뚝 벌려지면서 옷소매가 떨어져 나갔어요. 동서는 제 옷소매랑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그런데 동서는 넘어지는 것보다 제 옷소매가 뜯겨진 게 더 재밌다며 보더라고요. 이거 봐. 맨날 싸구려만 입으니까 쉽게 뜯겨지지. 그래서 우리 로펌 대표님께 꾸짖어서 만지게 했거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동선에게 말했어요.
이 블라우스 500만 원짜리인데 형님이 무슨 돈으로 그런 걸 사주실 거라고? 그래, 이 로펌 대표님이 사주셨다고? 어머, 이거 봐. 이런 줄 알았어? 이러고도 우리 대표님을 만나 팔자를 고치기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나이 로펌 대표님 덕분에 팔이 좋을 것 같아.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뭐라고요? 형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대표님이 밥 사주시고 형님이 대표님한테 뭘 얻는 게 아니라고요. 난 이미 대표님한테 대단한 사람인데. 귀가 차서 진짜 이제 아주 미치겠어. 형님이 대표님한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대표님 단톡방에 영상 보낸 게 김변이에요. 네, 대표님이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구두다 그러던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는 로펌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빠가 소매가 훤히 뜯어져 드러난 제 팔 위로 제 옷자락을 덮어주셨어요. 괜찮아요. 그런 아빠 모습을 보며 동서가 더 봐라 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대표님, 정말 이런 일하는 모습이 반복되시겠어요? 대체 저런 여자가 무엇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고 있나요? 왜 저도 명예를 훼손하나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가 대표님이 이미 대단한 존재인 것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저 여자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단톡방에 다시 올릴게요.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맞는 말씀 하셨는데 정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김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저는 로펌의 직원으로서 로펌 대표님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강구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부도덕한 사생활이라니, 예를 들어 아빠랑 딸이 밥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부도덕하다고요? 그렇군요. 그 순간 동선이 말씀하시면서 멍한 얼굴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빠랑 딸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애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에요. 이미 친자 확인도 끝냈고, 형님, 설마 진짜예요? 형님, 설마 우리 딸이 이혼했다는 맞아요? 집안의 한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동서는 아주 빠르게 변하더군요. 어머,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워낙 도덕적인 편이라 큰 오해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단체 채팅방에 내 잘못이라고 올렸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김이 잊은 것 같아요.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녹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녹화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혹시 회의 시간에 놓친 내용이 있을까 봐요? 아니요. 회의 시간에도 녹화가 되고 있다고요. 회의가 수시로 열리다 보니 자동 녹화가 되어 모든 내용은 나중에 영상으로 판단할 거고, 또 김현이 나를 몰래 촬영했다는 증거도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아빠는 잠시 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우리 딸, 혹시 전 동서님에게 받을 사과 같은 것이 있니?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아빠 말씀대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요.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 맞다. 이 블라우스, 아빠가 아침부터 사서 집으로 보내신 건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건 변상을 요구해야겠네요. 그래, 그것도 법적 처리하자. 대표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 알고 까불었다 해야 할 것 같으니 다른 로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소문은 좀 날 거예요. 로펌 대표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몰래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유출한 사실도 있고, 이 바닥이 워낙 좁아요. 그날 저녁 오빠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김병이 워낙 일을 못해서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참에 나가게 돼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실적도 안 좋고 저렇게 실력 없는 변호사가 어떻게 우리 로펌에서 일을 했던 거지.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 결과겠지. 그러니 너희들은 쉬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네. 아버지 후나 말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가봐야겠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들 가서 푹 쉬어. 만약에 너네 전 시댁 식구들이 연락하면 오빠한테 말해. 그래, 내가 직접 만날 거 없어. 오빠들이 다 처리할게. 말만이라도 참 고맙더라고요. 내 식구들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공부를 아빠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빠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공부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100세 시대잖아. 덕분에 전 더 용기를 내서 수능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대학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비로소 기회가 왔는데 안 해볼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모른 척할 생각이었는데 수척해 있다는 동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아빠나 오빠들에게 비밀이었다. 여보는 좀 아니지. 잘 지냈어? 동서의 말 맞다고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잘 못 지냈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동생들이 잘 챙긴다며 말하는 건지. 요새는 난리도 아니야. 당신 만나서 설득 좀 해달라고. 설마 동서 로펌에서 잘린 일 말하는 거야? 그게 도저히 다른데 취업이 안 되나 봐. 그럼 개업하면 되지. 아직 개업하기 실력도 인맥도 없다고. 설마 당신 그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이혼하고 연락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아? 그래도 윗사람이었고 같은 식구였던 나라고 한 건 당신이 잘 지내느냐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또다시 동생들 얘기만 하는 글을 보는데 괜히 만나서 싶더라고 해요. 잘 지내 그렇게 애틋한 당신 동생들이랑 평생 그 이름이요. 저는 정말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그러나 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지 않더라고 해요. 제가 시무룩해 했으니 아빠가 저를 달래주시더라고 해요. 딸아, 아빠는 너한테 엄청 기대하고 있어. 아빠가 뜻이나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넌 내 딸이야. 내가 자신이 없을 땐 아빠랑 엄마를 믿어봐. 오빠들만큼 못하면 왜 오빠들하고 비교해? 너는 내가 잘하는 걸 알면 돼요. 저는 아빠가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실 줄 알았거든요. 일단 저부터가 저에게 기대가 없었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와서 시작하는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결실을 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아빠의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저는 아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기 주니어 변호사로서 동갑인 시니어 변호사님을 납작히 엎드리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힘든 하루 일정이 끝나면 저는 시니어 변호사와 함께 퇴근합니다. 같은 집으로 이동하며 여보세요. 엘리베이터? 나는 남편이 변호사이자 로퍼 아니지만 온종일 남편이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남편은 매일 그 순간을 무서워하면서도 로퍼 아메리카에서 나를 섭섭하게 가르치곤 해요. 솔직히 섭섭하지만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로퍼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그래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습득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얼른 가죠.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오랜만에 칼퇴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우리 아들의 생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아들의 생일에는 아빠도 오빠네 부부도 다 같이 오기로 했어요. 다시 만난 지 10년이 되어 가는군요. 어제보다 오늘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없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가족의 소중함도 누구보다 잘 알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족을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저에게 가족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변호사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꾸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종일 혼자 지낸 시간은 좋았고
가장 기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